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4주차 사회복지 행정론 4주차 1차시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와 유형 파트에서는요, 첫 번째가 우리 조직 구조의 그 컨셉, 개념을 좀 인지를 해야 되고 학습을 할 필요성이 있죠. 모든 학문이 가장 그 베이직 라인에 깔려 있는 그 컨셉을 우리가 정확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와 변화, 요것도 살펴보고 이어서 사회복지 기관의 조직화 원리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네 번째가 조직 구조를 바라보고 다섯 번째가 사회복지 조직의 구조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직 구조의 컨셉 한번 볼까요? 조직 구조란 뭐예요? 구성 요소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유형으로서 조직을 구성하는 틀, 프레임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조직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식적 조직은 우리가 그 공식적 조직의 특징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업무가 분화되어 있어요. 또 위계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어요. 또 통제 범위 같은 것이 다 틀에 맞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조직의 요소를 고려하여 프레임을 구성한다. 이것이 바로 조직 구조의 개념이다 하는 얘기죠. 현대적인 조직은 여러 학생 여러분들이 기학습했듯이 현대적 조직하면 뭐가 특징이 나와요? 이 권한, authority, 권한이 집중이 됩니까? 아니죠. 분산된 타입이 나타나죠. 권력도 분산이 되죠. 입법, 사법, 행정이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런 식으로 분산된 형태를 보이고 있고 행정가와 직원 사이에 책임을 분담시키고 협동적인 체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조직 구조는. 그래서 이렇게 권한이 분산이 되게 되면은 창의성과 동기가 유발되죠. 좋은 일이죠. 또 권한 분산의 정도가 높을수록 조직 효과성은 어때요? 결과물이 좋아지니까 효과성이 높아진다는 얘기를 들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구성 요소를 바라봤을 때 여기 그림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게 되면 1번의 조직의 규모, 두 번째 그 조직의 기술, 세 번째 그 조직의 공식화 정도, 다시 말하면 직무 표준화 같은 걸 볼 수 있고, 네 번째가 이것이 집권화와 분권화의 하나의 레벨, 수준을 바라볼 수 있다. 자, 1번의 조직의 규모를 보게 되면은 조직 구성원의 수, 이용자의 수, 물적 수용 능력 등이 바로 조직의 규모에 나타납니다. 전문화, 공식화가 분권화가 되죠. 또 조직의 기술 파트에서는 조직이 목표 달성을 위해서 투입물을 산출물로 변환시키는데 이용하는 지식, 도구, 기법, 또 자원봉사센터는 봉사자를 모집해서 그들의 활동을 필요로 하는 기관의 신호에 맞게 조정이 된다. 선호죠. 기관이 어떤 것을 선호하느냐, 요 선호도에 맞게 조정하는 거예요. 배치하는 중재 기법이 하나의 조직의 테크놀로지가 되는 거예요. 이거 메디에이팅 테크놀로지, 중개 기법입니다. 세 번째가 이것이 이제 공식화 정도를 나타내는 데 있는데 직무 표준화죠. 비숙련직은 공식화가 높죠. 그러나 전문직은
공식화가 낮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 집단. 또 네 번째, 집권화와 분권화의 수준으로 놓고 봤을 때 조직 내 권력 배분과 위임 수준이 집권화가 되면은 권위주의죠. 일사불란하죠. 예를 들어서 군대 조직 같은 걸 보세요. 군대 장, 예를 들어 뭐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등 이렇게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권, 그 수준이에요. 그러나 분권화는 사기업체에서도 특히 전문가 집단, 참여 창의성이 높죠. 예를 들어서 교수 집단이라든지 이런 집단 같은 데도 총장님 명령에 일사불란합니까? 않죠. 교수님들의 참여와 창의성도 많이 포함이 된다. 이렇게 집권화와 분권화의 수준을 들 수 있다. 구성요소 1, 2, 3, 4. 이 조직구조가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조직 목표에는 반드시 기능이 있어요. 펑션. 그럼 이 조직이 공식적으로 조직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유가 조직이 미래의 일정 시점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가 조직 목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따른 기능을 보겠다는 얘기죠. 첫째, 조직 목표는 기관의 바람직한 미래 모습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운영 지침을 제공한다. 다시 말해서 적절한 행동 기준을 제시하고 다양한 대안 중 효과적인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조직 목표는 기관이 지역사회에 적합하다고 인정받는 신념을 낳게 해가지고 계속 그 기관이 존립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정당성을 제공한다. 중요한 기능이죠. 예. 셋째, 조직 목표. 이 조직 목표는 결과를 평가할 때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됩니다. 조직 목표,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야, 목표에 부합하지 않네? 어떻게 돼요? 다시 또 수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기관의 성공과 기여도를 평가하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 또 넷째, 조직 목표는 조직의 구조와 업무 과정을 설계하는 준거 틀이 된다. 자, 목표에 따라 가지고 필요한 자원이나 기술, 인력 등을 계획적으로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조직 활동의 전반적인 국면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직 목표의 변화입니다. 자, 조직의 목표와 개인의 목표가 항상 일치하는 것도 항상 대립하는 것도 아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목표 간의 어떤 공정관계가 설정이 돼야 되며 또 조정과 절충 또는 동시만족의 관계 등 목표 간의 조화를 위한 몇 가지 모형을 활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조직 목표의 변화는 우리가 조직 목표의 목표 달성 이 변화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교환 모형, 교화 모형, 수용 모형, 모형이 타입이 나오죠. 조직 목표에 도움되는 행위는 가치가 있어야 된다.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조직 목표를 정할 시 개인의 목표를 고려해서 결정을 하는 수용 모형도 있고요. 또 조직 개인의 목표 달성하는 데 유인을 제공해 줘야 된다. 다시 말해서 개인은 대가로 시간과 노력이 투입되는 교환 모형. 이렇게 조직 목표는 변화한다 하는 사실을 좀 유념해야겠습니다. 자, 사회복지기관의 조직화. 사회복지기관은 조직화는 하나의 프린시플이 있죠, 거기도. 1번은 뭡니까? 계층제의 원리입니다. 계층제 원리. 계층제 원리. 구성원 간 권한과 책임을 배분을 하고 명령, 지휘, 복종의 관계를 명시화합니다. 구성원 간에 예를 들어서 주임이 있고 대리가 있고 뭐 이렇게 과장이 있고
차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하나 계층제의 원리가 구성이 돼서 주임의 권한이 있고 또 관리자인 차장급 이상, 과장급 이상의 권한이 있고 이렇게 계층제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어요. 두 번째, 명령통일의 원리입니다. 조직원은 직속 상관으로부터만 명령을 받아야 됩니다. 직속 상관으로부터만입니다. 만. 자기 직속 상관이 아닌 데서 명령받아서 일할 이유가 없죠. 또 세 번째, 통솔 범위의 원리입니다. 상관이나 감독자의 통솔 대상자의 수가 한정이 되어야 돼요. 아니 통솔 범위가 무한정 많어, 넓어. 언제 다 합니까 이거? 또 그리고 나를 감독하는 감독자가 뭐 여러 명 되고 수십 명 돼. 일 못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복지기관의 조직화 원리에는 이러한 계층제 원리, 명령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의 원리가 적용이 되고 또 네 번째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조직화의 원리 안에는 분업과 전문화의 원리가 들어갑니다. 분야별로 총무 파트면 총무 파트, 총무팀, 팀제죠. 영업팀이면 영업팀, 뭐 이렇게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공단 같은 경우를 봤을 때 팀별이 다 틀리죠. 자격부가 업무팀, 징수팀, 급여 파트, 또 노인 장기 요양팀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시켜서 분담시켜요. 이런 경우에는 규모와 전문성이 커질수록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조정의 원리입니다. 조직원의 행동 통일을 유도하기 위한 원리입니다. 조정을 어저스먼트, 조정을 시켜줘야 돼요. 조정. 모든 것이 한번 명령이 다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일을 하다 보면 조정할 일이 생기죠. 그래서 조정의 원리도 무시 못한다. 또 여섯 번째는 뭐냐면 권한에 준하는 책임의 원리예요. 이건 반드시 차장은 차장으로서, 부장은 부장으로서, 또 지사장은 지사장으로서, 이사는 이사로서 이렇게 권한 행사에는 책임이 수반된다는 원리입니다. 복지기관장, 기관장으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란 얘기죠. 자, 일곱 번째는 부문화 부서의 원리입니다. 부문화 부서의 원리. 뭐예요 이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몇 개의 대단위로 기관 구조를 재조직해서 부문화시키고 부서화시킵니다. 이거 독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경우입니다. 자, 부서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가 수기준 부문화입니다. 팀장 아래 수를 기준에 몇 명을 둘 것인가. 또 둘째는 업무 시간 기준 부문화입니다. 이것이 2교대로 할 것이냐 3교대로 할 것이냐 이렇게 업무 시간 기준 부문화가 있고, 셋째가 기능 기준 부문화입니다. 기능을 기준으로 한 거예요. 재무 파트입니까? 기획입니까? 모금 등입니까? 이렇게. 또 넷째가 지리적 영역 기준 부문화입니다. 지역 중심으로 나눠볼 수 있는 거예요. 부서를 위한 부서화를 위한 방법이 이렇게 수 기준 부문화가 있고, 업무 시간 기준도 있고, 기능 기준 부문화도 있고, 지리적 영역 기준 부문화도 있다는 사실이죠. 다섯째가 서비스 기준 부문화입니다. 서비스 방법 중심으로 CT를 대상으로 하는 클라이언트. 다섯째가 고객 기준 부문화입니다. 집단별 해서 아동 중심이냐 노인 중심이냐 대별하죠. 일곱째가 서비스 접근 통로 부문화입니다. 요 유료로 할 것인가 무료로 할 것인가 이렇게 다양하게 부서화를 위한 방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서 문화를 위한 방법을 살펴봤는데, 이 사회복지행정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에서 이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참 어려운 파트 중에 한 가지입니다. 가장 이 교수님이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영상 녹화 강의에만 매진하지 말고 본인 나름대로 교재 참고해가지고 스스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찾아보고 노력하고 내 것으로 만들 때 사회복지 행정론은 내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굴도 보지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고 있지만은 아마 상황이 좋아지면은 학기 종료 전까지는 반드시 강의실에서 대면하게 될 일도 머지않아 있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자, 4주차 1차시 여기서 마치고 쉬었다가 2차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